정서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철저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고 추측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오랜만에 육아빠 정우열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의존과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에서 정서적 수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부모의 기술, 정서적 수용.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왠지 고리타분한 얘기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양육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의존과 독립의 균형, 이 관점을 갖지 않고 양육을 하는 거는 부모도 힘들고 아이의 발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최근 몇 개의 영상, 의존과 독립의 균형 관점에서 아이의 연령별로 미취학이면 미취학,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수용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의존과 독립의 관점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과 독립은 사람이 평생 동안 상반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상반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로는 이 의존이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는 거는 의존 욕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본능적으로 부모도 느끼고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부모도 아이의 의존 욕구를 채워주면서 아이에게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을 하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상반된 욕구인 독립의 욕구는 점점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립이라는 게 뭐 나 혼자 살 거야, 가족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자율성, 나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그 욕구가 훼손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부모의 심리적인 고충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에서 의존 욕구가 강한 아이를 키우는 거 초반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냥 정신없이 키우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 되니까. 그리고 독립의 욕구 뭐 별로 안 채워도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 안 키울 수도 없고 원래 엄마가 그런 거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런 거다라고 문화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갈등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육아는 20년 이상, 요즘에는 뭐 30년도 넘어가는 그런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균형이 안 맞아지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면의 프로세스고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면 아이도 역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부모와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존 먼저라는 거예요. 의존 먼저. 많은 분들이 독립적인 아이, 이 세상에서 특히 요즘 변화되는 세상,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독립적인 아이로,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그게 바로 이제 함정이죠. 우리가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조기 독립을 강요하는 느낌으로 푸시를 하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아직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으로만 독립적인 척 하면서 자기 마음에 무의식적으로는 의존 욕구가 결핍된 게 계속 쌓여간다. 그래서 충분한 의존을 해야지 오히려 충분한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순서가 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거시적으로는 미취학 때까지는 적어도 의존에 충분히 힘을 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자기의 자아감이라는 거 나중에 정체성이라는 게 점점 견고해지면서 주도적인 생각,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충분한 의존을 어떻게 하면은 시켜줄 수 있을 거냐?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존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온실 속 화초처럼 연약한 이런 분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부모님조차도. 그래서 충분한 의존이라는 거는 그런 행동적인 뭔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뭔가를 많이 사주고 이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거죠. 왜 정서적인 수용이냐? 우리는 정서적인 수용, 말이 좀 어려운데 우선은 정서라는 게 있고 수용이라는 게 있죠. 정서는 말 그대로 감정과 관련이 많이 되는 건데, 감정은 정서와 구분을 굳이 짓자면은 그때그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 머리를 생각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와닿는, 요즘에 뭐 F, T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F고,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감정이라면은 그런 감정들이 반복됐었을 때 정서라는 게 거시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라는 거는 항상 반복적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해야죠. 감정을 계속 실시간으로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매일 반복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수용도 말이 어렵죠. 수용이 뭐냐? 받아들이는 건데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수용하는 말, 그랬구나, 괜찮아 이런 말을 외워가지고 그냥 하는 게 수용인 줄 알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랬구나. 이거는 수용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다른 예. 학교에서 표정이 안 좋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 친구랑 싸웠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랬구나.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게 그랬구나 해준 거죠. 수용이에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정서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사건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랑 싸웠다. 그리고 표정을 보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이 내가 추측했다. 이거 다 피상적인 겁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철저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고 추측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특히 부모는 함정이 동일시하면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은 거는 내 경험치에 비춰서 자꾸 추측을 해요. 내가 학창시절에 친구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었으면 친구랑 싸웠나? 먼저 가고요. 내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오늘 시험 망쳤나?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깔아줘야 돼요. 그 깔아주는 게 수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거 없이 깔아주지도 않고 아이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러면 그랬구나, 이거는 수용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아이가 자기 얘기 안 하는데요? 별일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그때 꼬치꼬치 캐물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캐물어도 되는 관계가 있고 캐물으면 더 싫어하는 관계가 있죠.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단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누적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그냥 오늘 보여지는 한마디의 대화의 흐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아이마다 적극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말이 없는 아이거나 뭐 남녀 차이를 두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아들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어땠나가 한마디 대화에서 다 드러납니다. 정서적으로 내가 수용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선은 강하게 있어야 돼요, 부모 안에. 근데 그것부터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이 시대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줄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육아서를 봐도 할 거 천지고 나중에 이제 교육 학원 할 거 천지고. 물론 부모마다 교육관이 다르고 뭐 아이마다 기질이나 장래희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다르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정서적 수용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안에 태도로 자리 잡아야지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을 은근히 안 하면서 은근히 피하면서 부모 역할을 하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늘 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뭐 부모 탓하려고 하냐?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수용을 지금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고 나도 그런 점들이 어려웠는데 나도 그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불안이 막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는 그런 거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자연스럽지도 못하고요. 수용이라는 거는 불안을 토대로 했었을 때는 다 전달되기 때문에 수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집착하게 되죠. 내가 편안하게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화를 낼 때, 분노죠. 아이가 막 속상해할 때, 슬픔일 수도 있고, 아이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할 때, 또는 뭐가 잘 안 돼서 좌절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흔한, 아이가 슬퍼서 울면 처음에는 좀 공감 같은 거를 하다가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우냐? 그만 울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별거 아니야. 지금 네가 어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는 세상은 지옥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들 수 있고 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다 수용과는 좀 멀어요. 수용은 내가 아예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판단 먼저 한 겁니다. 빨리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조급해가지고 힘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건 다 수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용받는 경험을 이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가 내 말을 듣네, 아무 말을 막 해도 우선은 듣네, 이렇게 엄마한테 폐를 끼치는 느낌이 안 들어야지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술술술술 얘기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정서적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육아서를 읽고 영상을 아무리 봐도 막상 육아 실전에서는 어려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안 그랬는데 잘 자랐다, 너도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체벌로 훈육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맞고 자라서 잘 자랐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그랬으면 더 잘 자랐을 텐데. 그리고 내가 정서적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위축되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잘 하게 되는 분도 있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 또 하시네요. 과공감하다가 엄마가 더 힘들어지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게 바로 정서적 상호작용의 함정입니다. 인간관계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인데 사람과 사람은 항상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아이의 감정을 내가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문제가 이 감정에 내가 압도돼요. 그래서 또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면은 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근데 가까이 가면 내가 너무 걱정되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멀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공감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과공감하면서 압도되고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쉬운 게 바로 부모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관리하는 게 정서적 상호작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 선을 지키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 제 직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정신과에서는 공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치료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많이들 걱정을 해요. 공감하다가는 그 우울한 분들이 쉽게 말하면 전염돼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기술을 제일 먼저 배워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내 마음에 이끌려서 앞서갔다가 너무 상처받아서 도망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속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애착의 3요소, 책에 다 나오는 걸 내가 못하면서 그 느낌 때문에 더 자괴감을 느끼죠.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죄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만 울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바람직하진 않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경험하는 거는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해. 이런 식으로 내가 앞서가서 판단해버리고 불안을 자극해주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서. 그 투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부모의 함정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추측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자동적으로 동일시되고 투사되는 경험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면 우선은 내 도화지를 백지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색안경이죠. 색안경을 알아야 돼요. 무슨 색안경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비치는 건지 까만 건지. 사람마다 색안경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연결돼서 색안경이 다른데 그 색안경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색안경에 비춰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하려던 말도 안 할 수 있고, 순서를 우선 얘 말을 들어보자, 내가 앞서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중요한지 좀 말씀드렸고요. 흔한 오해가 있어요. 왜 정서적인 수용을 못할까? 사람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흔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버릇 나빠질까봐. 정서적인 수용을 많이 하면 버릇 나빠질 것 같아.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으니까 힘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힘든 거 잘 받아줬다가는, 자꾸 받아주면은 그 잘못한 행동 자꾸 반복해서 버릇 나빠져서 사회성이 부족해지거나 문제를 계속 일으킬까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흔한 오해, 연약해질까봐, 온실 속 화초가 될까봐죠. 아이가 감정을 너무 받아주고 정서적인 상호작용 너무 많이 하고 수용 너무 많이 하면 항상 옆에서 누가 자기 감정 챙겨줘야지만 안정되고, 혼자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까봐, 쉽게 말하면은 강하게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 잘못된 헝그리 정신이 우리 문화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정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수용을 잘 해야지 버릇이 안 나빠지고요. 정서적인 수용을 잘 해야지 강해집니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정서적인 수용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자아감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태도에서 결정한 행동들은 뚝심 있게 스스로 계속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습관이고요. 감정도 수용을 받고 편을 들어주는 경험을 해야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건 맞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자기 감정만 우선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흔한 오해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자아감이라는 게 탄탄해지고, 그래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수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돼야지 사회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성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착과 자아 형성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아이는 부모의 정서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감정 조절은 남이 조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감, 자기 정체성, 이런 게 탄탄하게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